결국은 어르신 안심주택도 지금 간선도로변에 노선형 상업지역도 대상지에 포함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어느 정도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역세권의 대상도 계속 확대가 될 것이고요. 안녕하세요, 부자 선생입니다. 오늘은 주택 공급 트렌드 계속 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요즘 이슈가 있죠. 바로 초고령화 사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랑 국토부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주제는 첫 번째로는 서울시에서는 역세권에, 이름에 역세권이란 말이 안 들어가 있긴 하지만 어르신 안심주택을 통해 가지고 초고령화 사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토부는 LH를 이용해서 이제 고령자 복지주택,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재개발, 재건축에서 기부 체납에 있어서 노인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일 이슈가 뭐죠? 보시면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대표적이죠. 여기 보시면 최근에 용적률을 높여줄게, 준주거 지역으로 정상화시켜줄게, 대신에 노인시설을 데이케어 센터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의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개의 영상을 지역 분석이라든지 도움되는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전자책을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 모든 부동산 정보를 단 한 권의 책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성동구 전자책도 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하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역세권 서울시에서 어르신 안심주택을 24년 1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4년 1월 30일 올해 나왔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그러니까 신공급 모델 어르신 안심주택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서울시 트렌드 어떻게 하겠냐, 서울시는 민간의 힘을 이용하겠다는 거거든요. 민간을 이용해서 신임대주택 모델, 그러니까 어르신 안심주택, 이것을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청년들을 위해서 공급하는 게 뭐였었죠? 청년 안심주택입니다. 사실 이것도 원래 이름은 역세권 청년 안심주택, 청년주택이거든요. 역세권 청년주택인데 이게 사실은 이전 서울시장이 사용하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원선 서울시장이 만들었던 것인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는 서울시장에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은 역세권이라는 말은 뺐고, 그래서 청년 안심주택,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것도 어르신 안심주택.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여기에 기존에 역세권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역세권이라는 말은 뺐어요. 이거 의도를 잘 모르겠지만 역세권이라는 말보다는 보시면 이 안심이라는 말에 조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죠. 역시나 근데 이 어르신 안심주택도 결국은 역세권입니다. 역세권. 나중에 대상지에 대해서는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민간의 힘을 이용하겠다. 나중에 보시면 국토부는 LH를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세금이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도 결국은 민간의 힘을 이용하겠다는 것인데, 정부 서울시가 인센티브를 줄게, 대신에 노인시설,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케어 센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똑같습니다. 역세권을 지어줄게, 대신에 너희들에게 사업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대폭 상향시켜줄게. 그리고 여기서는 또 특이한 점이 있거든요. 보시면 20%를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줄게, 이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청년 안심주택에서는 100% 임대만 가능했고 분양을 불가능했었는데, 어르신 안심주택에서는 20%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서 여기서 나름대로 파격적인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임대주택 모델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로 이제 지금 보시면 서울에 솔직히 주택 공급도 제대로 다 안 되고 있잖아요. 전 주택 공급도 잘 안 되고 있는데 복지, 특히 어르신만을 위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이 잘 될까요? 그래서 중심지 여기는 힘듭니다. 특히 도심 이런 데 힘들죠. 그래서 하더라도 이제 시 외곽에 조성이 되었었습니다. 이것을 중심지로 끌어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세권 이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랑 다르다, 이전과는 다르다. 그래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유동인구 많고 이런 거 보면 다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것이잖아요. 외곽이 아니라. 참고로 나중에 설명해드릴 지금 이 국토부 LH 고령자 복지주택은 지금 아무래도 서울시각보다는 전국을 담당하긴 하지만
보통 이제 택지 지구를 이용할 거잖아요. 신도시 만들 때.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역세권에 조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활 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 이런 것들 다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와있죠. 뭐 관리비 부담도 덜어주겠다. 여기 이제 대상지가 나옵니다. 대상지를 보시면 역세권이 나와있습니다. 역세권 350m 이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이라든지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서 1차 역세권 범위 여기 해당되죠. 그리고 또는입니다. 또는. 그리고 간선도로변이 50m 이내 이게 언급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어떻게 느꼈냐면 사실 24년 3월에 지금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대상지를 확대했었습니다. 이거 역세권 활성화 사업만 해당되는 거였거든요. 기존 지금 대상지를 가선도로변 중 노선형 상업지역까지 확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이것도 어느 정도 의도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 컴팩터 시티 여기서 다룰 때는 아무래도 관광지라든지 숙박시설만 언급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관광 숙박시설을 조금 지어라 이런 의도에서 이 대상지를 확대한 것으로 설명을 했는데 결국은 어르신 안심주택도 지금 간선도로변에 노선형 상업지역도 대상지에 포함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어느 정도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역세권의 대상도 계속 확대가 될 것이고요. 전차적으로. 그래서 뭐 인센티브를 받는 것도 결국은 많아질 것입니다. 조금씩 보편화되어 가겠죠. 조건이 아까 말씀드렸던 역세권 350m 이내. 그러니까 1차 역세권 범위죠. 또는 가선도로 50m. 그리고 이것과 엔드죠. 이제 여기는 또 플러스로 더 조건이 있습니다. 보시면 보건기관, 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서 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시로 나오거든요. 2차 병원에는 뭐 서울의료원이라든지 은평 성모병원, 3차 병원은 뭐 서울 삼성병원, 삼성 서울병원, 서울 아산병원 이런 것들이 다 언급됩니다. 이런 조건이 붙다 보니까 아무래도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이라든지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비해서는 이제 대상 범위가 낮죠. 대상지가 지정 가능한 곳이 낮습니다. 대신에 또 아무래도 지금 어르신 주택을 만들다 보니까 좀 요구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막 무장애 안전 설계를 적용해야 되고 응급 구조 요청 시스템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뭐 의료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이렇게 하면 솔직히 민간 사업자들이 잘 안 들어올 것이에요. 근데 지금 계속 민간 사업자를 활용해야 되겁니다. 결국은 서울시가 결국은 어르신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결국은 이 사업성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조건이 기존의 청년 안심주택과 유사하지만 그와는 달리 아까 말씀드렸던 세대수 기준으로 20%를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년 안심주택은 분양을 못해요. 100% 임대만 가능하거든요. 이게 이제 민간 사업자들에게 주는 인센티브다. 근데 여기도 잘 보시면 세대수 기준으로 20% 플러스 또 조건이 있죠. 왜냐하면 사실은 여기 보시면 주거 연면적의 30% 이나 이렇게 되면 세대수 기준으로 20%니까 세대수만 맞추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적은 엄청 조그맣게 소형으로 세대수만 20% 이상만 만들려고 할 거예요. 당연히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최소한의 면적도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연면적의 30% 이내는 이렇게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니까 너무 넓은 면적을 분양주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뭐 용도지역 상향이라든지 용적률, 간피율 완화, 그리고 뭐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이런 세금 감면 이런 것들도 혜택은 청년 안심주택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뭐 계속 나오는 건데 이것도 사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긴 합니다. 뭐 각종 시민을 통합하고 간소화해서 인허가 기간을 기존에 이제 12개월 이상 걸리던 것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시켜서 신속하게 그래서 지금 뭐 제2종 일반주거지역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시켜준다. 그리고 뭐 건설자금 대출 최대 240억 원까지 저리로 해주고 차익도 뭐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게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 결국은 이게 확대될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제가 임장을 하다 보면 청년 안심주택 이것들은 꽤 많이 지어졌어요. 결국 사업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사업성. 어르신 안심주택 이것도 민간 사업자들이 느끼기에 생각하기에 돈이 된다고 생각할까요? 솔직히 조금 아무래도 이게 어르신이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요 그 리스크가 더 크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꺼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다음으로는 두 번째 지금 국토부 LH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최근에 나왔거든요. 5월 언제 나왔죠? 보시면 5월 11일에 나왔었습니다. 5월 11일에 나온 보도자료고요. 보시면 여기도 이제 박상호 장관이 지금 시흥은계 LH 7단지 고령자 복지를 찾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고령자 복지주택 LH 7단지가 여기도 무장애 설계가 완료 적용된 임대주택입니다. 위치가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거든요. 여기 다 택지 지구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시흥은계, 이게 시흥은계 지구입니다. 나무 위키에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7단지, 이게는 이제 LH 시행사고, 여기 보시면 국민 영구임대 아파트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임대 847호, 영구임대 598호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2019년도 4월부터 입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찾았다고 합니다. 뭐 경로 식당도 있고, 뭐 심지어 당구장도 있다고 하네요. 합수단도 뭐 이런 친목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한 끼에 4,000원에 이용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무료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결국은 이게 앞으로 이런 거 다 결국 사실은 다 돈이거든요. 세금, 앞으로 더 세금을 더 거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잠깐히 보면 연내에 고령자 복지주택을 3천원으로 공급할 계획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주택 공급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계속 고령자 복지주택을 3천원 공급할 계획이다. 이거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리 지금 계속 지금 트렌드를 보면 계속 영구임대, 국민임대 이쪽으로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자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방향이 솔직히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국토부도 지금 이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해서 확대 이런 뉘앙스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재개발, 재건축, 기부 체납으로서 기존에는 어떤 거 요구했죠? 뭐 문화시설, 공원, 도로 이런 것들을 기부 체납을 요구했었는데 앞으로는 노인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부 체납 요구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대표적인 아파트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지금 이 여의도 시범 재건축 신통기획지죠. 여기 보시면 최대 65층 재건축을 추진 중이지만 서울시 이제 정확히 말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데이케어 센터를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걸 뒤늦게 주민들이 알고 나서 이제 반발하고 나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협의를 나서고 있다. 결국은 기부 체납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급이랄까요? 선호도가 존재합니다. 당연히 자기 집 주변에 이왕 기부 체납할 거 문화시설, 녹지공간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좋지. 솔직히 아직까지는 노인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꺼려 하거든요. 지금 계속 뭐 형부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오죽하면 사람들이 지금 차라리 경도 지역 상향, 그러니까 종상향 그리고 뭐 층수 완화 이런 인센티브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데이케어 센터를 철회하는 대신에 이 문화시설을 짓겠다, 이왕 기부 체납할 거 문화시설을 짓겠다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서도 있어도 계속 시끄러울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앞으로 방향, 주택 공급 트렌드에 따라서는 어떻게든 도심에도 이 노인시설을 결국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지금 아직 사회 인식으로는 부정적이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것을 어떻게 바꿔 나갈지 앞으로 주택 공급이 트렌드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 청년, 안심, 청소년, 뭐 신혼부부 여기에 대해서 초점 맞췄는데 앞으로 계속 노인, 복지, 초고령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고령화 사회에 맞춰 주택 공급 트렌드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서울시 어르신 아침주택이랑 국토부 고령자 복지주택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기부 체납으로서 노인시설을 계속 요구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